네, 잠시 후에 비장의 형제들의 자주 모임 나는에서 북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슬라이드는요, 나중에 Q&A 세션에서 쓰일 수 있는 질문을 받기 위한 링크인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저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이벤트 코드에 나는 NANUN을 입력을 하시면 저희에게 궁금하신 것을 질문하실 수 있는 질문 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받은 질문들은 차후에 Q&A 세션에서 답변될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4시 15분까지 받고 15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자유롭게 올려주셔도 되니까요. 꼭 지금 2분 안에 올리실 필요 없고요. 자유롭게 그때그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요 모두의 세상. 조금은 낯선 첫 만남은 곧 아름다운 시작. 두 손 잡고 함께 걸어요. 오티즘 엑스포 한 발 더 앞으로 나가. 안녕하세요. 정신적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를 둔 20대, 30대 청년들의 자주 모임 나는의 북토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나는의 송서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간단하게 저희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는은요, 정신적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를 둔 20대, 30대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비장애 자매의 장애 형제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 부모님의 기대와 차별, 타인의 시선과 그 시선에 대처하는 방법의 어려움, 그리고 비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를 대할 때 느끼는 죄책감과 괴로움 등은 지금까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되고 사회적인 공론의 장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 1월 4명의 비장애 형제가 모여서 나는이라는 모임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나는은 가정으로부터 또한 사회로부터 고립된 비장애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서 아무와도 나눌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해받고 공감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모임입니다. 조직의 비전과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를 둔 비장애인 청년으로서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공유하고요. 비장애 형제자매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연대를 추진하며 서로 간의 소통을 돕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 비장애 자녀를 이해하고 싶은 정신적 장애인의 부모님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 중에 있으며 정신적 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의 돌봄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연구하고 이런 비장애 자녀 형제 자매들의 사회적 목소리를 모아 정신적 장애 관련 정책의 개선을 위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2019년 6월 5일 이미 단체 등록을 마침으로써 조금 더 지속적으로 모임을 그리고 단체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1월에 자조 모임이 결성되었고 6월에 대나무숲 티타임이라는 나는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런칭되었습니다. (2017년에는요) 본격적으로 비장애 형제
비장의 형제자매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요. 여름에 나는 부산 지부가 형성되었고, 또 이 북토크의 주인공이죠. 나는 어떤 비장의 형제들의 이야기라는 서적을 출판하는 것을 기획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9월에는 연세대학교에서 1일 행사 완벽할 수밖에 없는 나와 우울을 주최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3월에 드디어 나는 어떤 비장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출판되었고요. 1쇄가 절판되었는데 이번 엑스포를 위해서 2쇄를 조금 찍어서 이 자리에 들고 와서 이 북토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책은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부스에 오시면 15,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비장의 형제 자매의 현실적인 대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 지금 뭐 사회적인 대책이나 뭐 정부의 대책 같은 대안 같은 것을 공부하기 위한 징검다리 스터디를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에는 1일 행사 나는 올해도 수고했어를 개최하면서 징검다리 스터디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세미나 형식으로 발표하고 또 이제 비장의 형제들 간의 연대를 도모했습니다. 2019년에는 2016년에 시작한 대나무숲 티타임을 조금 더 새로운 방식으로 6회와 8회차로 된 조금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런칭했고요. 5월에는 1일 행사 우리가 여기 있어를 개최하면서 정신장애인의 형제 자매들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책 나는 어떤 비장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잇는 새로운 책을 기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저희 단체가 어떤 사람들이 모인 단체인지 무슨 일을 하는 단체인지 조금은 짐작이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일단은 책을 홍보하러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 이후에 부모 교육으로 넘어가서 비장의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조금은 아픈 조금은 뼈를 때리는 팩트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4년 동안 쌓아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손 위 형제가 장애 형제일 때와 손 아래 형제가 장애 형제일 때를 나누어서 비장의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에는 비장의 자녀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비장의 자녀와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화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이 마친 뒤에는 Q&A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1장 나는 어떤 비장의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2018년 3월 피치마켓을 통해 출판되었습니다. 국내 최초 비장의 형제자매들의 자조 모임인 나는의 현황을 담은 책인데요. 이 책에는 부모님들이 몰랐던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할 수 없었던 비장의 자녀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래는 출판사 서평인데 스스로의 모습을 직면하면서 지금까지의 경험과 상처와 아픔을 돌보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한 책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는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나는 부스에 오시면 15,000원에 이 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본격적인 부모 교육에 대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시간의 이름을 부모 참교육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교육의 시작을 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비장의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보통 대부분 저희가 4년 동안 만난 부모님들은 99.99%의 확률로 대부분 나는 내 비장의 자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또 신경 못 써줄 때가 많았지만 비장의 자녀가 대체로 잘 커져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비장의 자녀는 자녀를 넘어서서 나를 많이 도와주는 나의 친구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세요. 따라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있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비장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내리는 진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자기 애가 이상해졌다. 갑자기 안 하던 말을 하고 안 하던 행동을 하고, 보통 이러한 증상들은 사춘기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대부분 얘가 진로나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성격이 좀 나빠졌구나, 혹은 애가 대학을 가더니 이상한 친구를 만나서 애가 좀 이상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해요. 또 장애 형제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부모님들이 비장애 자녀가 자라는 동안 장애 형제에 대해서 큰 부담을 주지 않고 키웠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도 부담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실이 정말 사실일까요? 부모님들은 비장애 자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실까요? 여기에서 조금은 뼈아픈 팩트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팩트는요, 부모님들은 비장애 자녀의 어려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서 가장 전달하기 어렵고 무거운 말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 말을 인정하기 힘들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비장애 자녀가 처해 있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그 어떤 진단보다, 그 어떤 상상보다 생각보다 어둡죠.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4년간 축적된 나눔의 임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80% 이상의 비장애 형제자매가 상담 및 신경정신과 내원 경험이 있습니다. 그중 20% 이상이 우울증 또는 PTSD로 인한 불안장애를 진단받았고요. 여기서 더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이 약물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는 것을 부모님께 숨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애는 안 그런데?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까요? 어쩌면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나는이 드릴 수 있는 확실한 말은, 부모님들이 비장애 자녀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할수록 무지하고, 부모님들이 비장애 자녀의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80%가 아닌 100%의 비장애 자녀가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인정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시간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고비거든요. 조금 더 부모님의 입장에서 비장애 자녀의 어려움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부모님들은 모든 비장애 자녀의 어려움이 다음과 같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것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형제가 있다라는 사실에서 모든 문제가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즉, 비장애 자녀가 장애 형제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을지 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비장애 자녀가 겪는 어려움은 팔자라는 거예요. 숙명이라는 거죠. 내가 장애 형제가 있으니까 나는 그냥 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부모님이라고 사회적 편견을 없앨 수가 있나요? 장애 형제가 태어난 거를 없었던 일로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 아래 속마음을 조금만 더 들여다볼까요? 부모님은 그래서 비장애 자녀가 겪는 어려움이 내 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 보면 사실은 내가 제일 괴롭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놀랍게도 4년간 만나온 많은 부모님들의 가장 밑에 있는 속마음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실 내가 제일 괴롭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아프고 힘들어도 꼭 필요한 사실은, 부모님들께서 비장애 자녀의 어려움을 잘 모르고 심지어는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장의 자녀가 실제로 정말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정신적 장애를 가진 형제로부터 오는 어려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들께서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비장의 자녀가 사회적 편견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장애 형제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자기에게 생길 상황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또 다른 것은요, 현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비장애 형제로서의 정체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겪는 어려움이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미래나 진로, 결혼 같은 것에 대한 어려움이겠죠.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두 번째 거를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바로 부모로부터 오는 어려움입니다. 비장의 자녀가 겪는 어려움의 큰 기둥 중에 가장 크고 무겁고 두꺼운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시간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차후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부모로부터 오는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애 자녀와 비장애 자녀에게 일관되지 않은 태도로 인한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비장애 자녀를 키우는 내내 일관되지 않은 태도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 부족으로 인한 결핍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어려움 중에서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은 어쨌든 비장애 자녀 본인이 안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죠. 그래서 저희 나는은 대나무숲 티타임이나 징검다리 스터디 혹은 여러 가지 1일 이벤트와 워크샵, 세미나 등을 통해서 비장애 형제들끼리 연대하고 또 그들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즉, 자조 모임이 이렇게나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자조 모임의 결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모로부터 오는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답은 아시겠죠? 부모님께서 비장애 형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드린 질문에서 비장애 자녀의 어려움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하는 질문에 이제는 내가 비장애 자녀의 어려움을 잘 모르고 있구나. 혹은 속으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비장애 자녀가 겪는 어려움은요, 네 가지 단계의 불행의 고리를 형성하기도 하는데요. 흔히들 장애가 가정에 주는 1차적인 영향은 다들 아시다시피 장애 형제 당사자 그리고 주 양육자에게 1차적인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여기서 주 양육자는 보통 어머님이 되시겠죠. 그래서 국가의 복지 정책이나 사회적 대책의 대상자 또한 당사자와 주 양육자에 집중되어 있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요, 장애가 가정에 주는 2차 영향인 비장애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비장애 자녀는 4단계의 불행의 고리를 겪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어릴 때부터 부담감과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을 겪고요. 이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과 지나치게 비대한 인정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정 욕구 때문에 완벽주의로 인해 우울하고 착한 아이 콤플렉스 때문에 비정상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기도 해요. 이는 곧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언제나 상황에 또는 타인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모습을 낳게 됩니다. 수많은 비장애 자녀들이 이러한 불행의 고리에서 헤매고 또 헤매고 있습니다. 그 고리는 혼자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거든요. 행복하지 않은 비장애 자녀는 한 번도 부모로부터 나 자체로 가치 있고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신호, 시그널, 말이나 행동 등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고착되고요.
이는 곧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비장의 자녀들을 이해하고 싶다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어려움, 특히 부모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답이자 첫 번째 걸음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불행의 고리를 끊는다는 것은 비장의 자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그대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비장의 자녀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3장부터는요) 나는 설지영 님이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책을 지금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책 있습니다. 어디 저희 있어요? 나는 부스 여기 비장의 형제 자매분들 손 들어주세요. 78번이거든요. 부모님들 보이세요? 비장의 형제 자매는? 부모님들 반대로 손 대세요. 이제 깨어 있으시네. 깨어 있으신 거 확인했어. 자, 같이 살았죠. 비장의 자녀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장애 형제가 저에게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장애 형제가 내 동생인 경우, 이제 인생이 시작된 유아 동기, 동생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부모의 관심을 원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미리 체념하고 눈치를 살피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착한 아이 역할을 맡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원래 착해서? 아니죠. 이거 생존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착하지 않으면 집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에 쓰임을 하지 않으면 나는 집에서 필요하지 않다. 아주 아기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볼까요? 이거 다운표 안에 있는 건 전부 현재 비장의 자녀들이 한 말을 오타도 고치지 않고, 오타 있을 수 있어요. 오타 고치지 않고 쓴 겁니다. 그렇죠?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이죠. 초등학생. 사회생활 시작할 때 동생의 장애를 확실히 인식하게 돼요. 동시에 사회가 동생의 장애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사회적 편견에 처음 맞닥뜨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이고 싶은가,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초등학생부터. 그 어떤 역할을 또 찾아가요? 동생을 후죽하는 거가 나만의 고유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죠? 착해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신이 버려질 것 같아서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케이스를 보십시오. 보이시죠? 엄마가 없으면 내가 동생의 엄마다. 뭐야? 그렇죠? 자, 중학생이 됐어요. 책상에 앉아 있네요. 그렇죠? 학업 스트레스 엄청나요. 벌써. 이제 동생을 잘 돌보는 아이라는 정체성이 점점 강화됩니다.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요. 그리고 뭐든지 잘해야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동생보단 당연히 잘나야 되고 성적 잘 나야 되고, 물론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 잘 사귀어야 되고 인성 좋아야 되고 이웃집 아줌마한테 인사 잘해야 되고 가문도 일으켜야 되고, 나중에는 그런 여러 가지 부담감, 생각이 드디어 들죠.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요구는 계속 강해집니다. 근데 인정받나요? 인정 못 받죠?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깁니다. 학원에서라도 인정을 받고 싶었다. 이게 본심입니다. 학원에서 안 되면 내가 떡볶이를 365일 사더라도 친구한테 인정받고 싶고,
친구한테 인정 못 받으면은 선생님한테라도 어떻게 고자질해서라도 인기 받고 싶다. 그게 본심입니다. 접촉이 안 좋네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어깨가 좀 무거워져 있네요. 픽토그램. 동생 입시를 준비하면서 동생을 외면해 보기도 하고 점점 가족들과 관계가 소원해져요. 그 모의고사 성적과 상관없이 어쨌거나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신경 쓰지 못하는 부모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은 진로를 결정할 때 우리 비장의 형제 자매님도 앉아 계시는데 동생 영향 받습니다. 반가워요. 잘 가요. 영향을 받고 직접적으로 부모에게 간섭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동생 있으면은 간섭 받죠. 자, 이 케이스를 봐주세요. 고3 때 진로를 사회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심리학과까지. 저는 이거를 굉장히 연관성 있는 학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 케이스는 본인이 가겠다라고 강화돼서 갔는데 직접적으로 부모님한테 추천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자, 잠깐 봤고, 그럼 장애 형제가 오빠나 언니다. 어떻게 되죠? 비슷하죠. 근데 단지 이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 형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나는 막내지만 어리광 부리면 안 됩니다. 초등학생, 손이 형제를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고 부모로부터 적절한 돌봄 못 받죠. 학교에서도 보통 같은 학교 보내시죠. 나중에 아차 싶어서 다른 학교 보내시고, 같은 학교 보내시면 어떻게 되냐? 내 이름 없어집니다. 누구누구의 동생. 그게 제 이름입니다. 그런 정체성이 강화되고 선생님들도 저를 그런 식으로 봐요. 자, 손이 형제를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고 부모로부터 적절한 돌봄 받지 못하는데 그리고 중학생이 됐어요. 대충 넘어갈게요. 중학생이 됐는데 장애 형제를 돌보는 역할은 커지지만 동시에 손이 형제를 대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이 납니다. 이거 약간 아까 저 동생 케이스랑은 큰 다른 점이에요. 왜? 동생이니까 여기서는. 내가 장애 형제의 아랫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랫 사람인데 내가 사실 엄마처럼 돌보고 있어요. 내가 보호자격인 역할을 많이 해요. 중학생 때부터는 특히.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와 어머니가 화를 냅니다. 왜 넌 오빠 대접하지 않니? 왜 너 누나를 누나 대접하지 않니? 싸가지가 없구나. 혼란스럽죠. 응? 자, 한번 보실까 이 케이스? 자, 주말마다 오빠랑 함께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이거 아닌데? 자, 여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집안의 경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아이고 참. 왜 멋대로 돌아가죠? 네. 그때 오빠의 행동 막는 장치는 저밖에 없었다. 근데 주말에 아버지가 나를 혼냈다. 흔히 있는 케이스죠. 흔히 있는 케이스. 그다음에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당연히 입시를 겪으면서 좀 더 냉담해지거나 강하게 제압하느라 가족들과 관계가 소원해지죠. 그리고 부모님의 태도와 장애 형제 영향에 입시나 이제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여전히 모순적인 대우도 여전히 받습니다. 장애 돌볼 때는 필요한데 장애 형제를
손위 형제를 무시하는 건 용납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자, 이 케이스 한번 봐주세요. 고3이 돼서 주말에 오빠랑 시간을 못 보내겠다고 하니 아버지께서 크게 화내면서 주말에 그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네 역할도 제대로 안 하는데 어떻게 대학을 간다는 거냐? 이거 뭐 콩쥐팥쥐 이야기 아닙니다. 극단적인 케이스 아닙니다. 실제로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학생이 됐죠. 이건 이제 공통적인 겁니다. 내가 동생이든 내가 언니든 오빠든 공통적으로 대학생이 되면 어떤 걸 느끼죠? 일단은 대학생이 되면은 나는 술도 마실 수 있고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 이러는데 내 장애 형제는 집에만 있죠. 거기에 대해서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동시에 가정 내에서 형제 자매를 돌본 역할이 강화되고 부모마저 돌보죠. 어쩔 때는 부모님 심리 상담사도 내주고 부모님이 뭐 인터넷 하시다가 뭐가 안 된다. 달려가야죠. 이렇게 되면서 자신의 욕구와 부모가 바라는 것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상처가 이제 커가지고 대학교 때 인간관계 맺을 때 문제가 돼요. 처음엔 그게 내가 어렸을 때 상처 때문인지 모르죠. 아, 내가 그냥 아싼가 보다. 아, 내가 그냥 원래 잘 차이나 보다. 아, 내가 그냥 원래 잠수를 잘 타는 앤가 보지. 근데 이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모님과 처음으로 대화를 시도할 때가 많죠. 보통 대학생 때 좀 진지하게 대화를 걸 때가 많죠. 실패하죠. 우울증을 대학 때 진학받고 엄마께 상담했는데 너까지 왜 그러냐? 부모님들은 비장애 자녀가 아픈 거 용납 못하십니다. 너까지 왜 그러냐? 이거 그냥 당연한 반응이에요. 자연스럽죠. 인정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이 인정받기 위해서 대화를 걸면 무슨 말 듣죠? 공허한 말. 알아서 잘 커져서 고맙다. 뭐 그런 말. 그리고 나도 오빠만큼 아프다는 걸 인정해달라. 응? 그렇게 하면 뭐라 그러세요? 받아들이지 않죠? 그냥 사춘기가 늦게 왔다. 나중에 들어보니 너까지 건강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는 살 수가 없어서 인정하지 못하셨다라고 들었다. 그렇죠? 인정하지 못하십니다. 자, 청년이 되자 그럼 대학생 때 대충 폭풍의 시기를 지나면 청년이 되면은 알아서 잠잠해질 거다. 오산입니다. 오산. 계속되는 부모와의 대립과 가정 내 역할 변화에 따른 갈등을 겪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모님에 대한 신뢰나 기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정서적 지지가 없이 홀로서기라는데 정서적 지지 없이 홀로서기 좀 추상적이죠. 홀로서기라는 건 이런 겁니다. 정서적인 지지가 없는 홀로서기는 부모님이 조금씩 저를 당연시 여기는 게 느껴지니까 항상 투쟁을 준비하는 상태. 이거 정서적 지지 없는 홀로서기입니다. 이거 정상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인정이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거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뭐죠? 둥지를 불태우거나 둥지에서 스스로 떨어져 내리거나 같이 살면 미칠 것 같다는 얘기죠. 이것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홀로서기. 나의 죄책감을 내려놓기에 많이 노력했는데 일부러 대뇌었대요. 나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은 어린아이는 이미 죽었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을 새롭게 찾아가는 내가 살아가고 있다. 단절됐죠. 내 어린 날의 자신과 함께 가지 못합니다. 나를 일단 관에다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거. 이것도 아주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장애 자녀와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비장애 자녀와 살아간다는 것은 부모님께서 장애 자녀뿐만 아니라 비장애 자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겁니다. 오늘 케이스로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키워드만 꼽으면은 항상 부모님께 버려질 거라는 믿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가치 없다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어. 사랑을 받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 그리고 나만 행복하면 죄예요. 죄의식. 나만 행복할 수 없지. 우리 엄마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 오빠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 오빠 아직도 기저귀 갈아야 되는데 나만 행복할 수 없죠. 내가 행복하면 죄인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장의 자녀가 건강히 독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서적 지지 없는 홀로서기 아까 보셨죠?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되냐? 종속됩니다. 부모님에게 종속된다. 이건 뭐 심부름 잘 들어주고 내 리모컨 배터리 잘 갈아주고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종속된다는 게 뭐죠? 40살, 50, 60이 돼서도 부모님의 엄마, 아빠의 인정을 바라는 어린아이 그 자체로만 남는 겁니다. 그거 성인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과 장애 형제로부터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독립을 위해서는 과거를 잊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거리 두기, 이게 뭐냐? 부모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 맺는다는 건 뭘까요? 새로운 관계 맺는다는 거 되게 간단하고 추상적이죠. 그렇죠? 하지만 저희는 실질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이전과는 다른 대화를 하십시오. 이전과는 다른 대화. 그리고 저희 나는 부모교육 잊어버리셨겠지만 이 부모교육 이름이 뭐예요? 뭔가가 내려오네요. 부모교육 이름 뭐예요? 부모 참교육이죠. 여기서 보통 대충 끝나요, 교육이. 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새롭고 이전과 하지 않았던 대화를 나누시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끝납니다. 이전과는 근데 저희는 알아요. 저희는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는 부모님이 하시는 대화라는 본질을 알거든요. 그 본질. 부모님이 생각하는 대화란 도대체 무엇인가? 대화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왜? 부모님이 말하고 싶을 때 부모님의 주제를 정해서 비장의 자녀에게 말을 걸어볼까? 대화 아니죠. 부모님의 질문에 비장의 자녀가 주로 대답하고 부모님이 주로 말씀하시고 비장의 자녀 듣고, 이거 대화 아닙니다. 그래서 비장의 자녀 대화에 망하는 방법, 이거 4가지 유형 다 해당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 이거 아무 데도 없습니다. 나는만의 분류법이에요. 저희 4년간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주도까지 내려온 단체예요. 저희 무시하지 마세요. 굉장히 많은 임상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대화 망하는 방법 4가지로, 뭐 많지만 4가지로, 여기 2가지 이상 해당되면 정상이시고 1가지도 해당 안 되십니다. 나가시면 돼. 일단 나가시면 돼. 자, 부들부들형. 결론 정해져 있죠. 비장의 자녀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질문만 해요. 질문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들부들 화내는 거예요. 넌 왜 그래?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말씀해 보셨죠? 그다음에 포청천형. 이게 약간 모르실 수도 있는데 판관포청천. 옳고 그름 따집니다. 근거 요구하시죠. 옳고 그름은 결국 부모님이 따지세요. 넌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백자내외로 서술하시오. 배틀형. 누가 더 불쌍한가 싸우는 것이 대화의 목적입니다. 결론 정해져 있어요. 부모님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 그래서 아직 넌 멀었다. 나 때는 말이야. 넌 내 마음을 모른다. 넌 부모가 아니라서 내 마음을 영원히 모를 거야. 배틀형. 고미사형. 이거 최대 난간이죠. 고미사형. 고미사형이 왜 가장 어려운 유형이냐면 고미사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자신이 최고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최고. 왜냐고?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많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예쁜 말, 따뜻한 말 하니까 난 최고의 부모님. 근데 이게 어떤 효과를 낳냐?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로 대화를 봉쇄하게 됩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죠. 비장의 자녀는. 엄마가 나한테 고마워, 사랑해, 미안하는데 거기서 엄마는 나한테 이랬고 저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비장의 자녀 없습니다. 넌 잘할 거야. 난 널 믿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자, 지금 자녀분께서 나와 대화를 꺼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지 마세요. 아무도 안 드셨네요? 전부네요?
꺼리는 사람 많죠. 집에 대화가 잘 없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이가 할 말이 없어서? 아닙니다. 아이가 철이 들어서 이런 문제를 다 알아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 똑똑하고 IQ 138이니까? 아닙니다.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전에 대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비장의 자녀가 처음 하는 대화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어렵죠. 비장의 자녀가 갑자기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부모님 토요일 저녁 7시에 시간 내주시면 제가 프렌치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비장의 자녀 있나요? 없습니다. 각 잡고 말하는 거 아무도 몰라요. 장소 어딜지 모릅니다. 엘리베이터 아닐 수도 있고 학원 내려다 줄 수도 있고 장소 다양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알아달라. 이 호소가 모든 비장의 자녀의 대화의 첫 문장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몇 년이 걸려서 앞서 나온 우울증약 엄마랑 비밀로 하고 타먹고 엄마가 화장실 변기에 내 공황장애 약 버릴까 봐 두려워하면서 약 먹고 이런 상황 벌어지기 전에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실패한 대화의 정의는 무엇이냐? 보통 하시는 거죠. 부모님이 끝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라 비장의 자녀의 어려움을 들어도 대충 넘기고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 근데 대화가 실패한 이후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효과가 있죠. 첫 번째, 대화가 실패하면은 많은 비장의 자녀는 그 자리에서 부모와의 모든 대화를 영원히 포기합니다. 남자 자녀분이 계시는 분 계세요? 남자친구일수록 이런 경향성이 셉니다. 남자애가 말했다. 그럼 각 잡고 들어줘야 돼요. 진짜. 그리고 두 번째, 부모님이 안 들어준다. 그럼 들어줄 때까지 공격적이 돼요. 공격적이라는 게 언어적으로 공격적이 될 수도 있고 행동으로 될 수도 있지만 가장 무서운 건 뭐죠? 자기 스스로에게 공격적이 되는 겁니다. 학원 안 갑니다. 학교 안 가요. 자포자기합니다. 나에 대해 공격성이 늘어나는 거, 그 우울증입니다. 비장의 자녀의 대화 중요하죠. 그러나 대화를 위한 부모님의 태도 훨씬 중요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대화, 이게 아직 기억나세요? 새로운 관계 맺기에 이전과는 다른 대화 하라고 부탁드렸죠? 이전과는 다른 대화 할 때 필요한 준비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도 준비물이 필요하다. 어떤 거냐? 야,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오늘 최고로 어려운 미션이에요. 이거 될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무섭고 도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의 비장의 자녀가 아이인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아이의 정의는 뭡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며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내 비장의 자녀는 38인데요. 상관없습니다. 내 비장의 자녀가는 누구든지 아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로 대해졌나요? 비장의 자녀를 아이로 대하시지 않았음을 인정해 주십시오. 두 번째, 부모님의 미숙함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부모님도 인간이시고 당연히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시행과 착오를 반복하게 되어 있죠, 인간은. 하지만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과 내가 아이를 키우는 도중에 뭔가 나의 미숙함이 있었다. 이거 동시에 인정 안 되시는 분 참 많아요. 근데 비장의 자녀를 대하시고 키우실 때 방식이 미숙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말하면 자녀가 화냅니다. 곰이 사형되는 거죠. 이 효과는 뭐냐?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면 놀라운 효과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어적인 태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비장의 자녀의 말을 들을 마음이, 귀가 열리게 됩니다. 비장의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준비물은 지금 제가 두 가지 사실 인정하라 말씀드렸고, 그럼 대화를 진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완전 떠먹여드리죠.
이거 메모하실 타이밍인데. 자, 대화는 비장의 자녀의 말을 100% 끝까지 일방적으로 100끝 1. 자, 100끝 1. 100끝 1. 100끝 1. 아, 그럼 부모님은 황당하시죠? 아니, 100% 끝까지 일방적으로. 그럼 대화 아니잖아. 네, 대화 아닙니다. 비장의 자녀가 속에 있는 말을 전부 털어놓을 때까지 몇 번이고 끝까지 듣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장의 자녀는 부모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병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그래야 그대로 대화 100끝 1, 100% 끝까지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게 좀 쌓여야 신뢰가 쌓입니다. 신뢰 어려워요. 사실 자식과 부모 간의 신뢰 어렵습니다. 신뢰가 쌓이고 쌓여서 내가 말을 해도 되겠니? 라고 물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엄마 아니면 아빠 말씀해도 돼요. 그럼 말씀하세요. 그 발언권을 얻기 전까지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100끝 1. 그럼 이런 질문 오죠. 도대체 몇 시간 들어야 됩니까? 통상적인 몇 시간짜리로 좀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네요. 부모님께 비장의 자녀는 얼마짜리입니까? 몇 시간짜리입니까? 비장의 자녀가 몇 시간짜리입니까? 답 오시죠?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렸을 때 아주 조숙한 친구들은 초등학생 때 이런 일이 와요. 아주 늦때도 고등학생 때는 이런 일이 옵니다. 안 왔다. 그럼 지나치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첫 대화의 신호를 안 놓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대화가 실패해서도 항상 새롭게 시도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0% 끝까지 일방적으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전처럼 하던 거. 이전과는 다른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전과 똑같은 태도. 갑자기 그냥 말 끊고 내 이야기하고 이런 금물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100끝 1 과정 안 거치고 나서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하면 화만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전과는 다른 대화를 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부모님이 얼마나 참으실 수 있냐. 뭐 그거 테스트예요. 어렵죠. 너무 도전이죠. 해보신 적 없죠.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단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르고 건강하게 비장의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정리 들어갈게요. 준비물 아시죠? 2가지 사실 인정하기. 뭐였어요? 아이인 걸 인정하라. 2번째, 미숙함을 인정하라.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대화는 목표가 하나입니다. pop청청년처럼 옳고 그름 따지고 이런 게 목표가 아니에요. 새로운 대화는 목표가 하나입니다. 비장의 자녀에게 새로운 신호를 주는 겁니다. 어떤 신호죠? 나는 너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싶다. 너는 너 자체만으로도 사랑받아 마땅하다. 네가 행복한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렇죠. 사진, 핸드폰 지금 찍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런 신호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치트키 하나 드릴게요. 참, 제가 왜 뜸을 들일까요? 제가 뜸을 들인 이유. 부모님, 비장의 형제분도 계시지만 자신의 어려움을 알아주는 부모를 항상 꿈꿔요. 비장의 자녀는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비장의 자녀의 마음은 열립니다. 아무리 엇나가고 아무리 나랑 아무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아무리 형이나 동생에게 사탄처럼 굴어도 나의 마음을 두드리려는 부모님의 노력 100% 압니다. 지금도 모든 비장의 자녀는 여기 써있는 이 2문장,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삽니다. 이때까지 항상 노력하느라 힘들었겠구나.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나는의 설지영이었습니다. 다 잘 들으셨나요? 좀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서 말한 것처럼요, 저희 지금 이제 Q&A 세션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앞서 올려드린 링크로 받은 질문이랑 저희가 부스에서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이제 올려주신 질문들 위주로 해서 답변하는 시간 짧게 한 30분 정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비장의 형제 자조 모임 나는의 송서은이고요. 저희 각자 자기소개 한번 하면서 Q&A 세션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나는의 설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든의 이은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는의 박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는의 박하림입니다. 네, 우선적으로 부스에 들어온 질문, 첫 번째 질문인데요. 형제 장애를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혹시 답변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아까 부스에서 여러 부모님들께서 좀 어린 7살 정도 되는 비장의 형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 간간히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형제의 장애를 지금 설명을 해줘야 될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대답을 드렸던 게 지금부터 정확한 장애 단어를 사용하셔서 설명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저희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항상 들어왔던 말이 너네 동생은 왜 그래? 너네 누나는 왜 그래? 이런 말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되지? 하는 당황스러움을 느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형제의 장애가 무엇인지, 발달 장애인지, 자폐성 장애인지,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제가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저 스스로도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용어를 사용을 해서 자녀분들에게 어린 때라도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덧붙이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요? 없으시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링크를 통해서 온 질문인데요. 비장애 자녀와 장애 자녀를 같은 학교에 보내는 게 좋을까요? 다른 학교에 보내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일단 이 링크에 한 분이 무조건 다른 학교 보내세요 라고 어떤 분이 답변을 남겨주셨는데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은 정해져 있는 걸까요? 저는 초등학생 때 오빠랑 같은 학교에 다녔었는데 주로 놀림의 대상이자 또 선생님들이 너는 장애를 가진 오빠가 있지? 라고 항상 장애인의 동생으로 불리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뜨려 놓는 게 그 비장애 형제를 위해서라도 더 나은 길이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마디 보태보자면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오빠랑 같은 학교를 다니다가 제가 4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요. 물론 전학을 가서도 저는 워낙 경계 없이 오빠의 장애에 대해서 마구 말하고 다녀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긴 했지만
확실히 오빠와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생기는 문제들은 많이 줄어들었던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다른 학교를, 특히 이제 나이 차이가 정말 얼마 안 나는 1살, 2살밖에 안 나면 더더욱 다른 학교를 보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어릴 적 엄마에게 가장 서운했던 것,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꼭 이건 안 일어났으면 하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을 좀 해야 되죠. 혹시 바로 생각이 나는 게 있을까요? 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엄마 나 이런 거 너무 못해줬어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엄마한테 좀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스스로 검열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엄마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화를 냈다 그래야 되나? 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나도 힘들다라는 말을 처음 꺼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 열심히 다니고 건강히 살아가고 그랬던 것들이 사실 내가 원래 그렇게 타고난 게 아니라 나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던 건데 엄마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속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뒤돌아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머니께서 와, 너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정을 해주셨으면 좀 서운한 마음이 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다른 분들은 너무 공개적인 자리긴 하죠, 그렇죠? 저만 이렇게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는군요. 그러면 저도 한마디 보태보도록 할까요? 일단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는 저희 책에 부모 파트가 따로 정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 어떤 부분들이 이 책이거든요. 이 책 지금 부스에서 15,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 3주 정도 뒤에 인터넷 서점에도 풀리니까요.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구매가 3세를 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오빠의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뭐 그게 과했던 건지 제가 받아들이는 게 과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구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어요.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저는 사람이니까 오빠를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오빠를 미워할 수도 있는데 그 감정 자체가 되게 당연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라고 저도 엄마 얘기를 해봅니다. 서원 씨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모임에 오셨던 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내 장애 형제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부모님께서 부끄러워하면 안 되지 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장애 형제를 부끄러워하는 게 정말 잘못된 거구나 하는 죄책감을 많이 느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 가셨을 때 비장의 자녀가 내 형제를 너무 부끄럽다라는 표현을 했다면 부끄러워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부끄러워할 수도 있지. 너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말해주시는 건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다른 질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부모님이 아니라 같은 비장의 형제분이 질문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모임에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네, 지금 나는에서는 대나무 숲 티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상반기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은 6주, 8주로 오픈할 때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이제 자세한 소식은 저희 아마 부스에 오시면 브로셔 있는데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브로셔 뒤쪽에 저희 SNS
그 링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트위터, 인스타, 홈페이지 저희 모든 SNS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그쪽에서 자세한 소식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곧 유튜브 채널도 개설을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받은 질문 중에서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비장의 형제를 위한 프로그램, 아동기, 성인 이후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게 필요할까요? 아동기? 이거는 저희가 아까 부스에서 종사자분께서 주신 질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말하면 그 지금 비장의 형제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주로 아동기의 형제들, 아동기 비장의 형제들을 위주로 진행이 되고 거의 1박 2일 캠프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성인기의 비장의 형제들에겐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동기는 네, 아동기. 그래서 일단 성인기 비장의 형제들에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저희와 같은 자조 모임이 좀 활성화되는 게 저희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느꼈어요. 비장의 형제들이 이상하게 이게 무슨 낙인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어디 가서 나 형제가 내 동생이 자폐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비장의 형제가 나밖에 없는 줄 아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나는을 만나기 전에는 비장의 형제들과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 만나본 적도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자조 모임, 그러니까 서로를 만날 수 있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성인기 이제 비장의 형제들에게는 단순히 뭐 치료나 심리치료 이런 커뮤니티 이런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내 가족을 내가 부양하게 됐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더 잘 알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요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덧붙이실 분? 일단 지금까지 들어온 질문은 이 정도였고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하실 게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질문. 마이크를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없으신가요? 네. 저희가 너무 훌륭한 강의를 했나 봐요. 네, 질문이 조금도 나오지 않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여기에 이제 강의 자료가 너무 훌륭해요. 감사합니다. 참고하신 서적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서적이 있습니다. 네, 부스에서 15,000원이고요. 네, 78번 나는 부스에 오시면 네. 15,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78번이고요. 네, 인터넷 서점에 이북으로도 나와 있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슬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질문 정말 없으실까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딱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네. 네, 여러분들의 원망을 많이 받고 있는 엄마입니다.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 라고 먼저 말하고 싶고요. 각자 이제 자기들의 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주말 뭐 이런 시간을 쪼개서 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나눔을 하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나는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나는은 지금은 프로그램을 보통 성인기 비장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개설하고 좀 더 풀을 좀 넓히고 나서 저희가 기획에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성년 10대 학생들을 위한 대나무숲 티타임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고 빠르면 내년에 런칭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개설도 꽤 큰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부모 교육도 부모 참교육 이 프로그램으로 4주 프로그램을 이제 해망하시는 부모님들 한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복지관에서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좀 갈 예정도 있고, 그래서 점차 소셜 벤처로 가게 되지 않을까. 지금은 임의단체인데요. 이제 영리 쪽으로 영리를 추구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 모임을 시작할 때는 정말 내가 뭔가 힘든 게 있어서 나를 구제하려고 정말 자기 자신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모임이어서 제가 어디 가서 초반에는 저희가 살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이렇게 많이 소개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 나는이라는 활동이 이렇게 3년, 4년 이렇게 이어져 갈 줄은 저희도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앞으로의 나는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단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싶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네?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희 다양한 지금 20, 30대 성인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그 청소년기의 비장애 형제들 또 아동기의 비장애 형제들 또 그 비장애 형제들의 부모님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제 다각도로 개발을 해나가면서 조금 더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안녕하세요. 다른 건 아니고 오늘 솔직히 이거 들으러 제가 여기를 왔거든요. 회사 끝나고. 저희도 이제 비장애 형제가 자꾸 요즘에 말썽을 피우려고 해가지고 걱정도 되고 해서. 근데 지금 남자 아이예요.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남자 아이거든요. 근데 오면서도 본 게 다 여자분들밖에 없는 것 같고, 기존에 제가 뭐 인터넷을 보든 텔레비전을 보든 항상 비장애 형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여자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런 TV에 나올 만한 이야기를 못 만들어내는 건가? 아니면 지금 모임에도 남자분이 있다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있는지, 아니면 비장애 형제들이 커가면서 남자와 여자와의 중요한 차이점이 몇 가지 있으면 듣고 싶기도 하고요. 오늘도 좀 남자분이 한 명도 없으시네요. 네, 저희 모임에 남자분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한 10%, 20% 정도는 남자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주로 열심히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여자분들이 많으세요. 그 원인을 사실 저희도 왜일까라고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돌봄이라는 건 보통 여자분들에게 많이 전가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집안에서도 여자 형제들이라면은 장애 형제를 돌보는데 좀 더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좀 더 여자분들이 장애 형제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남자 형제분들과 여자 형제분들이 오셔서 나누는 얘기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주로 남자 형제분들께서는 뭔가 경제적인 부양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고, 반면에 여자 형제분들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같이 살면서 케어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둘 다 비장의 형제로서 가지고 있는 고민인 것 같고, 남자 형제라고 해서 고민이 없는 건 아니고요. 또 남자 형제분들 차이 없이 저희 모임에 다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녀분께서 참여를 원하신다면, 어리다면 조금 더 커서 나중에 저희 모임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그 나눔 모임을 참석을 한 적이 있고요. 지금 조금 전 받은 질문에 대해서 제가 겪었던 일은,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오세요. 남자분들도 오는데 그 장애인 형제 자매가 형제 자매의 성별과는 상관없이 제가 비장애인 남자 형제분이랑 얘기를 했을 때 느꼈던 거는, 오히려 그분이 느꼈던 거는 똑같은 상황인데 자기는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그러니까 그 경험이 더 다양하고 많은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똑같이 그 장애인 형제 자매를 데리고 예를 들어서 영화관을 간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데려가는 경우와 딸이 데려가는 경우가 좀 다르기도 하고, 아마 편견이겠지만 그런 뭔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런 돌봄이나 케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들보다는 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지어지는 게 분명히 있고, 그거에 대한 죄책감도 딸이 더 많이 느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앞으로 더 당연히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도 보면 어머니는 의외로 좀 다양하신데 아버님 얘기를 듣다 보면은 내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인가 싶은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얘기를 듣는데 그냥 얘기를 듣고 있으면 왜 내 아버지, 저 아버지가 내 아버지 같고 내 아버지가 저 사람 아버지 같고 라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왜 이런 거 참여나 하다못해 모임이나 그런 거에서 생각하고 경험하고 고민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는 가정 내에서 어머니 혹은 왜 딸한테서만 부여해야 되는지, 안 그런 아버지도 있겠지만 안 그런 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 누가 그냥 찾아와서 이런 모임이 아버지야, 이런 아버지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아들 모임이 있습니다, 뭐 딸이나 어머니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오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눔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그런 똑같은 아버지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원망 같은 경우도 엄마하고는 뭔가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원망도 하지 아버지에 대해서는 원망도 안 했어요. 기본 기대치가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도 요즘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TV에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내 남편으로서 말고 내 자식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에 대한 아쉬움이 되게 많은데, 요즘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젊은 아빠들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 교육열도 높고 어쩌면 이렇게 부러워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나아졌다고 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동등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똑같이 자기 형제 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아들이 다르고 딸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무게가 다르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역할 차이가 부모님도 모르겠지만 주시는 것도 있고 받을 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버지나 그런에 대한 부분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똑같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78번 부스에서 팔고 있는 15,000원, 한 권에 15,000원인 나는 어떤 비장애 형제들의 이야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저는 첫판에 저희 딸이
없을 때 초판 출판 기념회 가서 정말 온몸에 뼈를 맞아서 너무 아픈 상태에서 이번에는 좀 나아졌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역시 또 만신창이가 된 기분이고 너무 미안하고요. 저희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남은 인생 동안 열심히 배워서 더 이상의 상처는 주지 않도록 회복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다는 말을 하고 이제 성인이고 하니까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뭔가 특별히 비장의 형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연애나 출산 이런 거에 뭐 제약이 있다, 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사실 요즘에 뭐 워낙 청년들이 뭐 결혼 안 하겠다, 연애 안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장애 형제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뭐 연애를 할 때 사실 중요한 부분이 상대방이 내 형제의 장애를 이해하는가가 사실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 중에서 유일한 기혼자인데요. 네, 일단은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해서 저도 뭐 비장애 형제로서의 시각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시대에 살아가는 20대 후반의 여성으로서 일단 뭐 상대방을 선택할 때 이 사람이 이제 내 동생을 받아들여줄 사람인가 아닌가는 굉장히 고려 대상이 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글쎄요. 다른 부분에서 동생이나 그러니까 비장애 형제로서의 정체성이 뭔가 나의 결혼, 나의 연애에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게 워낙 저희들이 좀 약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애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좀 연애나 결혼이 고민이 되어서 저희 모임에 오시는 분들도 사실 많으세요. 뭐 결혼을 결심한 사람이 있는데 장애 형제에게 장애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나서 결혼을 이렇게 하지 않기로 됐다든지 아니면 그 연인이 뭐 장애 형제를 안 좋게 말해서 헤어지게 됐다든지 혹은 결혼을 앞두면서 사실 출산을 했을 때 내 아이에게 장애가 있는 건 아닐지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임에 오시면은 사실 뭐 유전적으로는 그게 뭐 1%, 2% 그 차이밖에 안 된다. 이렇게 저희가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좀 사실 연애나 결혼은 저희가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 청년으로서 네, 저 잘 개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길고 길었던 어떤 비장애 형제들의 이야기 그 이후 나는 북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78번 부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